너 키 몇이냐? 160. 5? 4? 3도 되고. 3? 다 큰 거야? 막 그러면 막 작은 거는 아니고 막 큰 거는 아니고 그냥 딱 적당하네. 확 작은 사람한테 해야지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그 옛날에 요런 이름 달고 나왔던 우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아인슈타인 우유라고. 초록색 포장지에 파란색 머리 하고 있는 캐릭터 씌워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랑 어떤 우유랑 서로 라이벌이었어요. 아인슈타인 우유랑 라이벌격으로 이제 배치돼가지고 붙었던 우유 다른 쪽 하나 더. 서울 우유. 맞는 계기긴 한데, 이게 이제 살짝 유치한 줄임말, 약간 죄송 괜찮쓰고 비슷하게 그거를 다른 단어에 적용하는 느낌이거든. 정지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뭐가 정지해 있었다고 얘기하신 주장이냐면은, 우주가 정적으로 부피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게 아인슈타인 우주야. 우주 뭐 우주랑 우유랑 발음이 비슷하잖아. 근데 이제 농담인데, 이거랑 이제 붙은 우유가 프리드먼 우유거든요. 뭔지 모르지? 사실 없어요. 쓸 리가 없죠. 프리드먼 우주론이랑 아인슈타인 우주론이 붙었는데, 붙은 배경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아니다, 정지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주가 이제 계속해서 크기가 커지고 있어야 된다, 팽창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쪽이란 말이야. 네? 우유랑 우유가 이제 그 두 브랜드가 붙었어, 시장에서.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우유인지를 결정해주는, 둘 중에 여기가 더 이겨야 된다는 쪽이라는 거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아? 우유가 두 개가 붙었을 때 여기가 더 좋은 우유입니다, 결정해주는 사람. 식약처 뭔지 알아요? 식약처. 아, 네. 오씨, 알아? 네. 유식하네. 보통은 모르더라고, 식약처가 뭔지. 식약처가 뭔지를 보통은 몰라가지고 이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학교에 급식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양사. 영양사 1번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허블이라고 합니다. 허블이라는 분이 영양사 1로 등장을 해가지고 정적이랑 팽창을 중에서는 팽창이 더 옳은 얘기다라고 증명을 해주신 건데, 증명. 1번이라고 굳이 번호를 붙일 수 있다는 이 얘기는 뭐겠어? 2번, 3번이 나온다는 거거든? 이쪽이 이겼잖아, 그래서. 오른쪽이 이겼는데, 오른쪽이 이겼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우유가 결정이 됐어. 우유 두 개가 붙었는데 뭐가 더 좋은 우유라고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으로는 뭘 결정해야 돼? 가격. 우유에 곁들여 먹을 빵을 결정을 해야 돼요, 빵. 그래서 무슨 빵이랑 무슨 빵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토론이 붙는 거냐면, 빅빵이라는 쪽이랑 정상빵이라는 쪽이 두 번째 토론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뭘 내요, 내는. 빅빵이 아니라 실제 명칭이 뭐인지는 알겠지? 네. 빅뱅이거든요, 빅뱅. 이제 그러니까 위쪽에서랑 비슷하게 여기도 주장한 사람들, 빵을 팔려고 뭐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야. 빅빵이라는 빵을 팔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을 가모프라고 그러고, 정상빵을 팔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을 호일이라 그래. 두 빵 중에 어디가 이겼게? 이건 이제 약간 상식의 범위인데, 상식의 범위이긴 한데, 여기가 또 역시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누구랑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양사 2와 영양사 3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양사 2의 이름이 뭐냐? 영양사 3의 이름이 뭐냐? 영양사 2의 이름이 뭐냐면은 윌슨이라는 분이고 영양사 3의 이름이 펜지어스라는 분인데 빵이랑 우유야 뭐 어디까지나 농담격으로 한 얘기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각의 이제 구조에서 논리 구조에 있어서 여기 붙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증거를 발견해서 프리드먼 우유를 이기게 했고 쟤네는 또 무슨 증거를 발견해서 빅방을 이기게 했느냐 그거가 출제 포인트가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거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빵이랑 우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구조, 도식 간단하게 뭐 따라서 써놔봐. 그럼 첫 번째 영양사 1번이 말씀하신 게 이제 증거 1번인데 증거 1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알아주셔야 돼. 되게 중요한 지식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빛,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묘사를 하거든. 가시광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무지개야. 무지개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가시광선이란 말이야. 가시광선이고 가시광선 그러니까 무지개의 끝과 끝색이 각각 뭐랑 뭔지는 대강 아시잖아. 끝과 끝색이 뭐랑 뭔데? 빨간색, 보라색, 빨강 보랑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격식 있게 표현하면은 자주색이라는 색과 빨간색이라는 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빨간색이 아니라 자주색이랑 적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무언가를 다루기 위해서 되게 중요해지는 어떤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빛이라는 것이 뭐의 일종이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 빛은 파동의 일종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파동이라는 건 뭐냐 봤을 때 이런 파동 형태의 물리적인 패턴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를 파동이라고 하거든.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용어가 이 파동 형태에서 솟아있는 봉우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루라 그러고 저렇게 움푹 꺼져 있는 부분을 골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면 파장이라 그래요. 파장.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빛에서 발생하는 가로폭, 가로 길이를 지칭하는 표현이 파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뭐 그리고 점수가 제법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니까 기호에 대한 어떤 사용법 같은 거에도 너는 비교적 익숙한 사람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적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과학에서는 읽을 때 람다라고 읽을 거고 람다라고 읽고 뜻은 뭐냐면 물리에서 말하는 빛의 가로 길이, 빛의 파장을 뜻하는 값을 람다라 그래요. 예? 느낌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1번 자리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자리라고 하자. 1번 자리와 2번 자리의 람다 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파장의 길이를 비교하면 1번과 2번 중에서 당연히 어디가 훨씬 길어 보여? 이 길어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때 위치에 따른 1번과 2번 위치에 따른 빛의 세기를 비교해 보라 그러면 어디가 느낌적으로 더 강해 보여?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지 전부 다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파장이 길면 세기도 비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생각보다 여기는 대답들이 대부분 다 잘 나오십니다. 파장과 세기는 결론이 뭐냐? 빛에 있어서 빛의 파장과 빛의 세기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왼쪽 이미지로 옮겨서 봤을 때 자주색 빛과 적색 빛을 나는 지금 처음 비교한 거는 색깔만 비교한 거잖아. 색깔 밑에 그 두 빛의 파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뭘 비교해 볼 것이냐면 양쪽 빛의 온도를 한번 뭐 대략적으로 내가 비교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온도. 근데 여기서 약간 언어적인 센스가 발휘되면 되게 좋은 부분이, 그러면 여기 이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밴드가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범위잖아. 가시광선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하고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빛들은 전부 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빛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을 잘 알아놔야 되는데, 자주색의 눈에 안 보이는 빛들 중에서 자주색의 살짝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저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자외선이라 하고,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랬어? 할 건데, 약간 여기서 이제 상식의 범위에서 빛의 색이 혹은 빛의 온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네가 알고 있기로 자외선이 더 강해 아니면은 적외선이 더 강해? 자외선이 훨씬 더 강하니까 우리가 선크림이라는 걸 발라가지고 피부가 손상되는 걸 막는 목적이 전부 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잖아. 적외선은 굳이 차단할 필요가 없는 되게 약한 빛인 거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세기가 온도와 같이 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빛의 세기가 빛의 온도와 같이 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고등학교 과학에서 약간 상식과 비슷하게 다루어지는 성질이 한 게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다? 파장값을 비교해봤을 때 자외선에 가까운 자외선 계열의 빛과 적외선 계열의 파장값을 비교해보면 무조건 어디가 더 길어야 된다? 이 훨씬 더 길고 자외선 계열이 훨씬 더 짧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파장의 길이는 위력이 더 강한 빛 쪽이 훨씬 더 파장값이 짧아야 된다라는 기본 성질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색하고 보통 자주 묶이는 게 청색입니다. 청색. 결과적으로 천문학인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천문학 계열의 이제 과목에 있어서 청색 계열의 빛의 파장이 어떻고 짧은 편이고 적색 계열의 파장이 어떻다, 긴 편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은 그 다음 얘기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도 한번 적어 보시오. 그래서 이 빛과 파장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일단 팽창 모델과 정적 모델이 붙었을 때 팽창이 이겨야 된다고 밝혀진 이유가, 팽창이 이겨야 되는 이유가 허블이 만들어낸 증거 1번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그 증거 1번의 내용물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간단하게 빛과 파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2학기 시험 범위하고도 제법 연관이 많은 부분인데, 사람이 지구에 있고 천문학자인 저 사람이 지구의 망원 천문대에 앉아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별들의 빛을 관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너한테 제법 강한 세기의 라이트 헤드랜턴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비추고 있는 헤드랜턴의 세기를 전혀 약하게 낮추지 않은 상태로 이거의 세기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그 헤드랜턴만 너한테서 뒤로 쭉 뺐다고 가정을 해봐. 거리를 뒤로 쭉 뺐어. 그러면 네 눈이 인식하기에 그 빛은 헤드랜턴 자체의 세기는 안 변했어도 네 눈에서는 점점 빛이 약해지는 걸로 인식이 될까, 강해지는 걸로 인식이 될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천문대에 앉아있는 천문학자가 관찰을 해봤더니, 저는 지금 간단하게 별 A, 별 B 꼴랑 2개밖에 표시를 안 했지만 실제로는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무수히 많은 별이 공간에 촥 뿌려져 있는 상태일 건데, 관찰을 해봤더니 오늘이 7월 5일이잖아. 7월 6일과 7월 5일에 비교를 해봤을 때 겨우 하루 상간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관찰 중인 모든 별들이 어떻게 됐더라? 모든 별들이 보이는 빛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분이 발견을 했어요. 빛의 세기가 근데 약해진다는 거는 사실 너보고 네 눈으로 너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헤드랜턴의 세기를 측정을 해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뭔가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수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수치 데이터가 바로 뭐다? 파장이었단 말이야. 빛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파장이 뭐하게 보였다는 얘기야?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관찰이 됐다는 거고 아까 봤죠? 적색 계열의 빛이 있고 청색 계열의 빛이 있을 때 파장이 길어지는 빛이라는 거는 점점 색깔로 따지면 적색으로 가까워지는 거다 청색으로 가까워지는 거다 적색 계열로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이 모든 관찰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시간 지나서 보니까 전부 다 컬러로 따지면 무슨 계열로 바뀌더라? 적색 계열의 컬러로 바뀌더라라는 현상을 격식 있게 표현한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적색 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편이는 치우치다는 뜻이에요. 치우치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대역에서 봤을 때 별 A, 별 B, C, D, E 어떤 별을 관찰해도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더라? 적색 편이 적색 계열로 치우쳐서 자신들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더라라는 현상을 저분이 증명을 밝혀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구라는 행성이 되게 우주상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서야 모든 별들이 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그거 되게 이상한 일인 거잖아. 근데 멀어지고 있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라서 여기를 중심으로 찍고 다른 애들이 다 멀어지고 있다. 라는 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냐면 야 근데 관찰 가능한 모든 별들이 다 이렇게 적색 편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중심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결론은 그냥 이 지구와 별들을 포함한 모든 천체들이 놓여져 있는 공간 자체가 뭐 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냐?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허블의 은하 적색 편이 관찰로 인해서 뭐가 증명된 거다 그래서 우주는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증명이 됐어요. 이게 1차 토론. 그러니까 우유와 우유가 싸웠을 때 팽창 우유 쪽이 이겨야 된다는 거를 결론이 내게 된 증거가 됩니다. 오케이? 그 35쪽 위쪽에 되게 간결하게 내용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허블의 은하 관찰이라는 게. 그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약간 좀 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했던 게 우유가 결정되면 다음에 뭘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곁들여 먹을 빵을 결정해야 되고 네가 몇 개월 뒤에 치르게 될 시험에서 가장 메인 퀘스트에 해당하는 게 이 내용이거든. 시험 문제에서 아마 첫 번째 토론에 대해서는 많이 안 물어볼 거야. 근데 알고 있어야지 뭐 더 문제 풀이에 도움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빅빵과 정상빵이 결과적으로 중요한데 이거 두 개의 기본 전제는 뭐다? 일단 우주가 둘 다 뭐 한다는 기본 전제는 다 동의했다. 팽창한다는 건 다 동의했단 말이야. 팽창하는 우주라는 모델에는 둘 다 동의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으로 붙은 거가 뭐를 가지고 붙은 거냐면 밀도라는 개념, 우주의 밀도, 공간의 밀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심각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 고등학교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밀도라는 단어 겁나 중요한데 밀도라는 단어의 명확한 어떤 정의 기준부터 확실히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밀도라는 단어는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은 질량, 물체의 질량 값을 그거에 뭐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부피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번에 물리 단원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치시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질량이 뭔지는 알겠죠? 근데 부피가 뭔지도 사실 알죠? 수학 시간 때 저거는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단위에 대해서 네가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 그러면 단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글로만 저렇게 쓰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질량이라는 값의 단위가 뭐고 부피라는 값의 단위가 뭔지를 한 번씩 꼭 적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질량 단위는 이번에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야. 뭔데? 킬로그램이지. 부피 단위가 뭐야? 세제곱센티미터 아니야.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값의 기본 단위가 어떻게 디자인된다? 밀도라고 하는 값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나누기 세제곱미터로 디자인이 되는 값이 있어요.
여기서 뭐 두 번째 토론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단출합니다. 단순합니다. 빅방과 정상방은 뭐를 가지고 싸운 거냐면 사람 이름 다시 뭐라고? 가모프라는 쪽이었고 여기가 호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빅방 쪽은 밀도가 뭐 해야 된다. 우주가 팽창을 하는 데 있어서 밀도가 계속해서 감소해야 된다. 감소하면서 부피 팽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한 쪽이 빅방인 거고 정상방은 아니다. 우주의 밀도가 뭐 해야 된다? 우주의 밀도가 일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쪽이 정상 진영인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둘 다 뭐에는 동의했다고? 팽창하고 있다는 거에는 동의했는데 밀도라는 단어의 정의는 질량 나누기 부피라 했잖아. 그러면 지금 정상 쪽이든 빅방 쪽이든 간에 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값으로 표현되는 분수 형태인데 부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를 했다는 거는 저 분자 분모 중에서 어디가 일단 커진다는 건 기본으로 깔고 한다는 거야. 분모는 둘 다 커지는 거에 동의를 했거든요. 분모는 둘 다 커지는 거에 동의를 했는데 빅뱅 쪽은 핵심이 뭐냐면 우주의 질량이 일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분자가 일방적으로 고정값이야. 여기는 안 변하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러면 따라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전체 분수값이 뭐 해야 돼? 전체 분수값이 내려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빅뱅의 결론이 뭐다? 밀도가 감소해야 된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결론이 저런 수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정상방 쪽은 부피가 증가할 때 걔랑 같은 비율로 질량이 같이 증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다소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되게 무리한 얘기였고 왜 이 사람도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되게 좋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당시의 시대적 한계 그런 게 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맥락까지 이해해 줄 필요까지는 없고 주장이 뭔지만 요지만 뭐였는지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쪽의 주장은 뭐다? 부피가 뭐 할 때? 팽창할 때 같은 비율로 질량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를 맞추기 위해서 논리를 짜맞춘 거다. 밀도가 일정하다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논리를 펼쳤다. 그래서 빅뱅의 제일 중요한 건 밀도가 감소하면서 팽창해야 된다. 정상방의 제일 중요한 건 밀도가 일정하게 팽창해야 된다. 그런데 밀도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하나를 더 씌워야 되는 게 우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밀도라는 값과 온도라는 값이 보통 같이 움직여. 그럼 결론이 뭐냐? 빅뱅 쪽은 부피 팽창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도가 뭐 해야 된다? 우주 온도가 계속해서 감소,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부피 팽창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고 이쪽은 우주에 온도도 별 변화가 없으면서 팽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 내용은 굳이 필기까지는 안 해도 아니다. 밀도만 잠깐 적어주시고 밀도. 빅뱅이랑 정상에 대한 어떤 비교는 뒤에 되게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기본 입자라는 쿼크랑 전자라는 게 있다가 일단 우주론에서 기본 전제로 또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내용인데 빅뱅의 결론이 뭐였죠? 지금 당장 들으신 내용까지만 가지고 봤을 때 빅뱅의 제일 중요한 결론은 밀도 감소. 근데 밀도 온도 같이 가니까 더 중요한 건 온도 감소야. 온도 감소고 온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가 뜨겁냐 차갑냐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온도라고 하잖아. 단위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온도의 단위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온도 단위는 보통 섭씨로 표현되는 저런 단위잖아요. 섭씨라고 읽는 단위인데 섭씨가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과학자들이 즐겨 쓰는 다른 온도 단위가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막 일상생활용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 과학자들이 본인의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좋은 단위가 대문자 K로 표현이 가능한 읽을 때 켈빈이라고 읽으면 되는 단위가 있거든요.
뭔 관계가 있냐면 뭐 별거 아니고 섭씨 단위로 표현되는 값이 있으면 섭씨로 표현되는 숫자를 거기에다가 플러스 273을 해주면 켈빈이 된단 말입니다. 켈빈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지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 온도 기준에서 켈빈 단위 기준에서 만약에 숫자 0이 찍혀 있다, 즉 0켈빈으로 표현되는 어떤 값이 있다고 하면은 저 0켈빈은 이론상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지정한 가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상 도달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 저 온도에 도달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이제 모든 입자가 활동을 멈추게 되고 완벽하게 열적인 죽음, 열적 죽음 상태에 도달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하 273도 0켈빈 값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셨는데, 우주 쪽에서도 천문학자들이 주로 쓰는 온도 단위가 섭씨 단위보다는 저 절대 온도를 즐겨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쓰여야 되는 게 이 온도 개념인 걸 아셨으니까, 이게 교재에 안 나와 있거든. 교재에는 잘 안 나와 있고 되게 저는 근데 즐겨 쓰는 하나의 그래프가 뭐가 있냐면 시간에 따른 우주의 온도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왜곡을 되게 많이 한 그래프여서 사실은 교재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뭐 컨셉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페이지를 이제 한번 넘기셔서 36쪽으로 가보시면,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우주 온도를 간단하게 곡선 형태 그래프로 표현을 해 놓은 건데, 네가 기억을 해야 될 포인트가 총 3개가 있어. 시간으로 먼저 따졌을 때 이 전체 세상에 존재하는 온 세상의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점에서의 폭발 한 방으로 시작했다는 이론이 빅뱅의 가장 중요한 컨셉트거든. 근데 이제 빅뱅이 대략 터진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이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냐면 138억 년 전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처음 터지고서 그로부터 약 시간이 몇 분쯤 지났을 때, 3분쯤 지났을 때가 일단 당신이 기억해줘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3분. 이상하게 표시했네. 여기. 네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개별 시점, 각 포인트에서 우주의 온도가 당시에 몇 도였느냐, 이거를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3분일 때 우주 온도가 얼마 정도 됐냐면 제 연봉 정도 됩니다. 숫자로 따지면 내 연봉 찍어봐. 얼마? 3. 아니면 네 희망 연봉 10억? 진짜로? 100억? 진짜 희망 연봉이 10억이야? 그럼 진짜 얼마인데? 뭐 하시려고? 사업 하실 거예요? 삼성회장. 뭔 소리야, 씨. 네, 삼성 들어가가지고 삼성을 먹을 거예요. 회장은 그쪽 계열, 그러니까 아들, 딸 시켜주는 거 아니야? 몰라요. 지금 삼성 사장, 네가 말한 건 회장이 아니고 사장이고, 삼성 사장이면 10억, 100억 받을 수는 있겠는데 꿈 크네. 꼭 삼성이어야 될 이유가 있나 근데? 삼성 말고 다른 데도 많잖아. 막말로 삼성에서 10억 벌 수 있어, 100억 받을 수 있으면 외국 회사도 갈 수 있겠는데. 빅뱅 3분 후 때 우주온도 10억 켈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무렵. 이 포인트 2번이고, 이때 온도가 얼마냐? 3000 켈빈입니다. 아까 했던 말을 잠깐 정정할게요.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3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38억 년 전에 하나 터졌고, 그리고 3분 후에 10억 켈빈이었고, 38만 년 뒤에 3000 켈빈이고,
그리고 현재가 언제냐? 현재 온도가 얼마냐? 현재 우주 온도가 대략 3켈빈 정도 돼요. 근데 아까 켈빈하고 섭씨 사이의 관계를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3켈빈이라는 절대 온도 값은 섭씨로 따지면 대략 몇 도쯤 되는 거죠? 270. 영하 270이라는 상상이 안 되게 낮은 온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SF 영화에서 종종 이제 우주에 맨몸으로 노출된 사람이 노출되자마자 바로 쩍 하고 얼어 죽는 거가 나름대로 현실 고증이 잘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는 겁나 차가워요. 일단 이 그래프 뭐 거기 여백에 한번 그려주시고 빅뱅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주의 온도가 시간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면 빅뱅이 터졌어. 근데 이제 터지고 난 직후에 세상에 존재하는 게 일단 괜히 기본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 기본 입자들이 먼저 촥 하고 뿌려졌어. 기본 입자가 아까 뭐랑 말했죠? 전자. 쿼크가 있었고 전자가 있었죠. 쿼크가 업 쿼크라는 게 있고 D 쿼크, 다운 쿼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에 한 마이너스 27승초 엄청 짧은 시간 간격 만에 바로 UUD 결합이 일어나고 UDD 결합이 일어납니다. UUD 결합이 양성자랬죠, 중성자랬죠? 양성자라고 했고 UDD 결합이 중성자라고 했거든요. 이때 양성자랑 중성자가 우주 발생 극초기에는 특별히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 사이에 개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그냥 이거의 개수나 비등비등하게 다 거의 똑같은 개수만큼으로 우주에 존재를 하게 됐었거든. 근데 제가 양성자를 지금부터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 주황색 알갱이로 표시를 할 거고 중성자를 빨간색 알갱이로 표시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 두 개의 숫자가 거의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실제로 8개 존재했다는 건 아니지만 숫자 비율을 따지면 대략 저렇게 거의 5대5, 1대1, 8대8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한 개 알아주시면 좋은 팩트가 뭐가 있냐면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거의 둘이 차이가 거의 없거든. 진짜 거의 없는데 정말 조금 얘가 조금 더 컸단 말이야.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컸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봐. 너 몸무게 몇이야? 뭘 몰라? 마지막에 재본 게 언젠데? 뭔 말이에요? 에? 뭔 말이에요? 40이라고 치고 40은 너무 말랐나? 50? 그러면 이제 벌크업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면 다이어트가 어렵게 벌크업이 어렵게. 벌크업이라는 건 참고로 살 찌우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근육 붙이는 거 말하는 거거든. 뭐가 더 어렵게? 벌크업이 조금 더 어렵다. 그러면 질량이 큰 쪽이 이쪽이랬잖아. 자기 질량을 키우는 쪽이 입자 세계에선 자기 질량 키우는 쪽이 더 어렵다 아니면 자기 질량을 줄이는 쪽이 더 어렵다. 키우는 쪽이 압도적으로 더 어렵단 말이야. 우주 극초기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현상이 제법 자유롭게 활발하게 양방향으로 다 일어났었거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것도 잘 일어났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것도 잘 일어났었다고 우주 초기에는. 근데 빅뱅 모델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온도가 빠르게 식는다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우주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갔어. 우주 온도가 빠르게 식었어.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현상과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현상 중에 뭐가 빈도가 확 낮아지게 되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빈도가 확 낮아지게 돼.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질량을 뭐 하는 과정인 거니까 업 시키는 과정인데 어떤 입자의 질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온도 자체가 공간 자체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도 줄어들고 따라서 질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사이에 우주의 형태가 바로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계속 뒤집히는 그런 현상만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려서 그래서 한 텀 지났을 때 원래 비율상 8대 8이었던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의 개수 비율이 이제 몇 대 몇으로 바뀌고 한 타임 지났더니 이렇게 두 개가 뒤집혔고 그럼 또 한 타임 지나면 중성자 두 개가 또 어떻게 되겠어? 또 양성자로 바뀌겠지. 또 한 타임 지나면 또 바뀌겠지. 여기서 한 타임 지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어? 한 번 더 지나면 세상에 중성자가 다 없어지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렇게 되기 직전에 시간이 공교롭게도 딱 몇 분이었고 그때가 딱 3분이 되었을 무렵이었고 그때가 딱 우주 온도가 내 연봉만큼 됐을 때가 됐단 말이야. 10억 켈빈이라는 온도쯤 되었을 때부터는 이제는 사실 10억 켈빈이라는 것도 사람 기준으로 보면 되게 높은 온도잖아요. 엄청 높은 온도지만 입자들 기준으로는 적당히 낮은 온도예요. 적당히 낮은 온도. 여기서 말하는 적당히 낮은이라는 게 뭐 하기에 적당히 낮은이냐? 저 끝부분에 있는 입자 4개가 서로 뭉치기에 적당한 온도가 딱 10억 켈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성자가 전부 소멸하기 직전에 끝부분에 있는 4개가 서로 저렇게 결합을 확 해버려. 그러면 오른쪽 4개에 합류하지 못했던 양성자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른쪽 4개가 확 뭉쳐질 건데 이렇게 뭉쳐진 오른쪽 4개를 뭐라고 불렀다? 이거를 바로 헬륨 원자 핵이라고 불렀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알아놓으세요. 무슨 원자핵? 헬륨이 뭔지 알아요? 네. 중학교 때 이제 배운 지식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종류 중에 가장 가벼운 게 뭐인 건 알고 있고 수소거든. 수소인 건 알고 있고 수소 다음으로 순번의 매기면 얘가 1번이고 두 번째 번호를 가지는 게 누구냐면 헬륨이란 말이야. 헬륨.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게 헬륨인데 그 헬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양성자 몇 개? 중요하다. 여기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건 다 중요하다. 헬륨 원자에게는 양성자가 몇 개고? 중성자는 몇 개야? 둘 다 2개였다는 게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해. 알겠죠?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저 이벤트는 빅뱅 발생 후 몇 분쯤 뒤에 3분쯤 뒤에 온도 약 10억 켈빈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야. 여기서 중성자랑 양성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질량 차이가 살짝 존재한다고는 했지만 양성자라는 놈하고 중성자라는 놈의 질량을 그냥 간단하게 자연수로만 대충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략 얼마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둘 다 자연수 1로 가능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왼쪽에 주황색으로 지들끼리 돌아다니도록 남겨놓은 애들은 다 양성자잖아. 양성자. 얘네는 전부 다 질량이 얼마 딸인 애들, 자연수 1딸인 애들이고 헬륨 원자핵은 그 하나만으로 질량이 얼마짜리 애인 거야? 4짜리 애인 거지. 헬륨 원자핵이 나온다는 게 근데 왜 중요한 거냐면 먼저 아까 순번, 원소에 순번을 붙여보면 1번이 누구랬어? 수소랬고 2번이 헬륨이랬잖아. 저거 두 개의 그림을 간단하게 네가 한번 묘사를 해보면 헬륨은 저기 그랬다시피 원자핵이 어떤 상태다? 양성자 몇 개에? 2개의 중성자가 몇 개인 상태? 2개인 상태란 말이야. 수소는 어떤 상태냐면 딱 뭐 하나밖에 없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헬륨에 합류를 못한 양성자들이잖아. 이거는 그냥 그들 통째로 그러면 뭐가 돼버리면 된다고 그대로 수소, 원자, 핵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면 되는 그룹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우주 초기에는 전부 다 입자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고 기본 입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본 입자가 뭐라고? 수소랑 헬륨. 아니요, 이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라는 거였잖아. 네. 입자라는 거를 따질 때 네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단어가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수소는 지금 질량이 얼마짜리 놈이랬지? 아까 양성자 한 개가 곧 수소 원자 핵이라 했으니까 1이지. 네. 전하량은 플러스 플러스 1이지. 네. 헬륨은 질량은 한 개당 질량 1짜리인가 4개 모여 있으니까 질량이 4잖아. 네. 전하량은 근데 사실 있잖아. 지금 내가 묘사한 1번, 2번 저것들은 수소가 아니고 헬륨이 아니야. 정확하게 묘사하면 수소의 핵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헬륨의 핵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차이점이 뭐지? 네가 중학교 때 버전으로 알고 있는 헬륨이라는 건 이제 중학교 때까지 버전에서는 그냥 단순히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아마 배우고 올라왔잖아. 중학교 때 버전의 그림을 조금 그래서 자세하게 그려보면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양성자 몇 개고 양성자 2개고 중성자 2개인데 분명히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들으셨을 거냐면 헬륨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총 몇 개가 있다? 자기 주변 궤도에 2개가 있다고 하거든. 이제 되게 중요하게 느껴주셔야 되는 게 헬륨 원자 핵이라는 단어하고 헬륨 그 자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꼭 잘 알아주셔야 돼요. 봤다시피 헬륨 원자 핵은 아까 중성자는 어차피 전하량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게 없지. 전하량에서 역할을 하는 건 양성자잖아. 근데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1짜리 2개 있어서 전하량 플러스 2야. 얘는 위에 거랑 다른 게 뭐야? 안쪽에 플러스 2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야. 근데 바깥쪽에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짜리가 총 2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하량이 0인 거거든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랑 서로 뭐 할 거라서? 서로 잡아먹을 거라서.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미 들으시기로 이런 거를 뭐라고 했다? 그냥 헬륨 아니고 저런 거를 중성 원자 상태 헬륨이라고 그래서 중성 원자 상태 헬륨. 이 원자라는 단어에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성질이다? 원자라는 단어는 전기적으로 반드시 뭐를 지켜야만 한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반드시 지켜줘야만 한다는 게 우리가 중학교 버전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 주었던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분 지났을 무렵에 발생한 이벤트는 뭐가 탄생했다는 거를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 얘가 탄생했다는 게 3분 무렵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아까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현재 우주 온도가 약 3켈빈이다 까지였고 그거 말고 그 중간에 3분만큼이나 내가 좀 강조 표시 많이 하면서 얘기했던 두 번째 포인트가 어디야? 빅뱅 후 38만 년 뒤에 온도 몇 도일 때? 3000켈빈일 때였죠. 제가 간단하게 3분 이후에서부터 38만 년까지의 우주 상태가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묘사를 3분일 때니까 일단 뭐가 만들어진 직후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직후인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약간 이제 궁금증이 생기면 좋아. 아까 분명히 내가 순번이 수소가 1이고 헬륨이 2랬잖아. 근데 3분일 때 만들어진 거는 2번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내가 하고 있네. 그럼 1번은 어디 갔어? 1번 안 만들어진 건가? 1번은 사실 진작에 만들어졌었죠. 왜냐하면 수소 원자 핵의 상태는 헬륨처럼 둘둘 이렇게 복잡하게 엮일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하게 뭐만 있었으면 되니까 양성자 하나만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소 원자 핵은 헬륨 원자 핵보다 먼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3분일 때 일어난 이벤트가 철저히 뭐라는 걸 네가 알아줘야 된다. 수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헬륨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철저히 그 공간에 아직 만들어진 건 뭐까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까지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일단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쟤네가 뭐랑 결합을 못한 상태라고. 뭐를 잡지 못한 상태. 자기들이 잡아야 될 각자에 맞는 할당된 개수인 전자를 아직 잡고 있지 못한 상태고, 지금 내가 화살표 되게 불규칙적으로 막 그리고 있는 것과 같이 애들이 어떠고 있다. 막 지들 쪼대로 개판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3분에서 38만 년까지의 그림입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델은 무슨 모델이니까? 빅뱅이라는 모델이잖아요. 빅뱅이라는 모델은 우주가 초창기에 어떤 상태, 매우 밀도가 높았고, 밀도가 높았기에 마찬가지로 뭐도 높았던, 온도도 매우 높았던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부터 팡 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온 우주가 시작됐다라는 모델이 빅뱅 모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최초의 빛들이 있었거든요. 최초의 빛들이 공간으로 촥 하고 퍼져나갔는데, 38만 년 이전까지는 저 빛들이 지금 내가 그리고 있다시피 뭐에 가로막혀서 전진을 자유롭게 못하고 있는 상태였냐면, 저 빛들이 전자에 가로막혀 있었어. 전자에 막히고 있다는 건, 전자에 의해서 이동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는 빛들이 자유롭게 전진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빛이 자유롭게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람이 없었겠지, 당연히. 당연히 사람이 없었을 시대일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 만약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저 사람의 눈에는 저 빛이 자유롭게 퍼지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우주의 형태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시야를 봤을 때 잘 보이는 상태였을까? 안 보이는 상태였을까? 굉장히 안 보이는 상태였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립 가능합니다. 이 당시의 우주는 무슨 상태였다?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름을 걸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네가 내년에 어떤 학교를 가서 어떤 시험 치든 무조건 보게 될 겁니다. 불투명한 우주. 언제까지? 38만 년 전까지. 그러다가 38만 년이 딱 됐을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거다. 우주 온도 몇 켈빈이 맞춰졌고. 자, 봐봐. 그러니까 왜 온도가 낮아진다는 게 빅뱅 모델에서 그렇게 중요한 성질인 거냐면은, 정리를 지금까지 들은 거를 입자 순서를 쭉 나열을 해보시면, 일단 제일 처음에 기본 입자들, 제일 작고 만만한 애들 먼저 나왔었지. 그 다음에 뭐 나왔었어? 쿼크가 뭉쳐져서 양성자, 중성자 나왔었지.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뭐라고? 양성자, 중성자 뭉쳐져서 3분당 시 때 헬륨 원자 핵 나온 거였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있잖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빅뱅 모델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온도는 계속 뭐 하고 있고, 근데 입자의 세계에서 온도가 높아버리면, 한마디로 주변 공간에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상태라면 입자들이 어떻게 되게요? 저렇게 돼요. 막 지들끼리 개판 5분 전으로 돌아다니는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 입자의 크기가, 존재하는 입자 크기가 점점 더 커지려면은 주변의 온도가 시기가 적절하게 계속 뭐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 눈뭉치 만들 때도 애초에 눈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주변이 되게 춥다는 거잖아. 걔네를 뭉치려고 하면은 주변이 뜨거우면 안 되겠지. 뜨거우면 녹아서 물이 될 거고. 조금 더 좋은 비유라면 아무래도 뭐 지점토 이런 거, 아니면 도자기 만들 때 뭐 장인들이 흙을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잖아. 근데 그거 만들어 놓고 제대로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불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다시 녹아서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입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지들끼리 점점 뭉쳐가지고 점점 더 사이즈와 질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의 온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계속 온도가 낮아져야지 그거에 맞춰서 더 큰 다음 단계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수미상관은 지금 최대한 제가 맞추면서 하고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오늘 얘기의 가장 기본 전제는 뭐였어요? 증거였어요. 증거. 그러니까 각 우주론이 어디가 이겼다고 했을 때의 증거. 팽창, 아인슈타인 우유, 프리드먼 우유 뭐 장난스럽게 얘기한 그거에서 아인슈타인 우유가 틀렸다고 증명된 이유는 적색편이라는 현상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 버전으로 알고 있는 빅뱅이라는 우주론이 팩트로 증명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점점 사이즈 큰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빅뱅 모델이 뭐를 통해 설명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는 걸로 통해서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얘랑 붙은 게 무슨 우주론인데? 정상땅이었잖아. 정상우주론이었잖아. 이 정상우주론 쪽은 밀도와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좀 희한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과정을 끼워 맞췄는데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영양사 2번, 영양사 3번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증거가 여기에서 드디어 확실하게 이제 팩트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000켈빈쯤 되었을 때는 10억 켈빈이었을 당시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지들끼리 뭉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고 한 거잖아. 그지? 이제는 3000켈빈쯤 됐을 때는 뭐가 적합한 환경이 된 거냐면 이 양성자 한 개,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두 개의 집합이 이제는 각자에게 맞는 개수의 뭐를 붙잡기에 적합한 상태로 바뀌었다. 온도가. 본인들에게 할당된 분량에 적합한 전자들을 탁탁탁탁 잡아주기에 적당한 온도 딱 3000켈빈을 찍게 됐어. 그러면 이 순간 이제 원래 빛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었던 게 누구였어? 얘네들이었잖아. 이 전자들. 그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지들 멋대로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개판을 만들다 보니까 빛이 자유롭게 전진 못하는 불투명 우주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전자들이 각자 위치, 각자 궤도의 자리를 알맞게 잡게 됐고 그래서 우주의 규칙이 잡혔고 그래서 빛이 뭐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쭉 뻗을 수 있는,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거란 말이야. 빛의 전진이 가능해졌어. 즉 역시 사람은 없었겠지만 사람 눈가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주면은 이 당시에는 우주가 투명해졌을 거다, 불투명해졌을 거다. 38만 년 때부터 비로소 우주가 투명한 상태로 넘어갔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빛이잖아.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빛이지만 빅뱅 시작부터 우주에 존재했지만 그동안은 전진을 못하다가 38만 년 때부터 비로소 전진이 된 빛이란 말이야. 비로소 저거를 또 전진이라는 표현 대신에 교과서는 보통 방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방출이 비로소 이때 가능해진 빛이란 말이야. 저 빛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저 빛의 이름을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요. 우주 배경 복사. 거기 적을 공간 있나요? 네.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전에 뭐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38만 년 당시에 전진이 비로소 가능해진 비로소 방출되었던 저 빛들은 지금 있다 없다? 지금도 있다. 왜 있어야 된다? 이 이후로도 우주는 계속 뭐였을 거니까 팽창해가지고 지금 한 빅뱅 후 138억 년인 지금 시대까지 온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그 공간 팽창에 맞춰서 저때 방출된 빛들이 싹 다 우주 끝과 끝으로 다 퍼진 거라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 모든 장소, 모든 우주에는 다 깔려 있다고. 다 기본값으로 모든 장소에 도달해 있는 빛이기 때문에 표현을 배경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야. 뭐 복사라는 거는 빛이라는 단어를 조금 격식 있게 표현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쫙 펼쳐졌고 뭐 간단하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코카콜라를 만들 때 원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콜라 원액. 콜라 원액에다가 내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침을 뱉었다고 가정을 해봐. 콜라 원액이 담긴 탱크에다가 가래침을 뱉었어. 그리고 그 원액을 바탕으로 콜라 10만 병을 만들었어. 그러면 비록 내가 뱉은 침은 되게 더럽겠지만 10만 병으로 분해돼서 나누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사실상 티가 날까요? 아니요. 거의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따라서 공간이 넓어지는 거에 맞춰서 함께 촥 퍼지다 보니까 빛이 공간 따라 퍼진 빛이다 보니까 이 빛들은 어디에나 존재해야 된다고 아까 했잖아. 그래서 우주의 모든 공간에 다 보인다. 그거를 좀 유식하게 표현해서 등방성이 있다 그래. 모든 방향에서 다 보인다 그러고 모든 방향에 다 있고 아까 이제 콜라 원액에 침 뱉은 게 10만 병으로 나누어지면 사실상 티가 안 날 정도로 잘게 쪼개질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모든 공간에 다 보이면서 그 개별 빛들의 세기가 다 어떻다? 고만고만하게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균등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펜지어스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증거입니다. 배경 복사가 방출된 과정이 뭐 때문이다? 38만 년일 때 요게 가능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정상 모델은 우주 온도가 바뀌질 않는다며. 아니 바뀌어야지 방출될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우주 온도가 낮아져야지 전자들이 탁탁탁탁 들어갈 거니까. 근데 정상 모델은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증거의 존재 자체가 반드시 뭐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빅뱅이 옳다는 거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이제 증거에 대해서 지금 들으셨단 말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가 빅뱅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였고 정상 우주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증거였어. 그래서 빅뱅 모델이 인정을 받게 됐다 이건데 사실 증거가 그거 말고 한 개 더 있거든? 38만 년 때 배경 복사가 발생했고 그게 증거 1이라 했잖아 지금. 네. 그거 증거 굳이 번호를 붙이자면 사실 배경 복사가 증거 2번이고 실제로 증거 1번은 누구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3분의 1 때 이 이벤트를 다시 가져와 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아까 뭐랬죠? 흰색 동그라미가 양성자라 했죠. 네. 양성자이고 곧 동시에 이게 수소 원자 핵이랬죠. 네. 오른쪽에 저 팀이 헬륨 원자 핵이고 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되게 중요한 숫자가 3개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지금 네가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들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의 개수비가 혹시 몇 대 몇인지 바로 얘기할 수 있겠나?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랑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 개수비 개수는 그냥 동그라미 개수 그대로 세주면 되잖아. 왼쪽에 보시면 흰색을 제가 지금 양성자라고 모델을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네. 그럼 개수 세볼게요. 몇 개? 12개. 에? 근데 여기도 있잖아. 네. 총 몇 개야? 14개. 고 중성자 몇 개야? 니까 그러면 약분이 되겠네. 양성자 중성자 지금 입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죠 결론이? 7대 1이라는 거거든요 저쪽이. 이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숫자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숫자가 뭐가 있냐면 수소 원자 핵 대 헬륨 원자 핵의 개수가 몇 개 몇이야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거든. 위에 거랑 좀 달라. 여기도 똑같은 개수비인 거는 맞는데 수소 원자 핵을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몇 개 있어요? 12개. 오, 그죠. 헬륨 원자 핵이 몇 개 있어요? 1개. 한 개죠. 그죠? 12개죠. 왜 위에는 14개였는데? 흰색 동그라미 자체는 14개가 많은데 끝에 두 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으로 분류를 할 때 명백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헬륨 원자핵이 이미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그럼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고 저것이 이제 뭐냐? 그 우주 배경 복사와 함께 빅뱅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그게 뭐냐면 질량비입니다. 마지막이 뭐랑 뭐의 질량비? 수소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써봐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수소 원자핵은 뭐랑 같다고 했냐면 양성자랑 같다 했고 양성자는 그 하나의 질량이 자연수 1이랬잖아. 자연수 1짜리가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연수 지 혼자서 질량 1을 가지는 자연수 1을 질량으로 가지는 애가 12개가 있고 여기에 헬륨 원자핵은 그 하나의 질량이 얼마였지 아까? 자연수 4였고 자연수 4짜리가 몇 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왔어? 12대 4가 나왔으니까 결론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그래서 몇 대 몇이라는 게 핵심이다. 3대 1이라는 게 그래서 핵심이고 이것이 빅뱅 우주론을 증명하는 첫 번째 강력한 증거가 된다. 질량비 몇 대면? 질량비 3대 1. 뭐와 뭐의 질량비 3대 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사실. 나름대로 있잖아요. 요 단원이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단원이 그런 수미 상관 구조가 되게 괜찮은 단원이거든요. 그걸 또 뭐를 보고 느낄 수 있냐면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너 혹시 스펙트럼 뭔지 알아? 일단 이거는 뭐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고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빛을 파장대역에 따라서 쫙 분산시켜 놓은 그림을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종류가 크게 몇 종류가 있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종류가 있거든. 연속 스펙트럼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가시광선 말하는 거야. 흔히 말하는 무지개.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할 것 같은데 크게 쪼개보면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흡수든 방출이든지 간에 선 스펙트럼 이거는 있잖아. 얘가 연속 스펙트럼보다 이 과학 연구 도구로서의 가치는 더 큰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어떤 공간 혹은 어떤 사물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종류의 원소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 공간 혹은 그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는 도구가 선 스펙트럼이고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구성 원소의 종류고 다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구성 원소들 사이에 비율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비율. 근데 그걸 조금 격식 있게 표현하면 구성 원소 간의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선 스펙트럼의 가치야. 생각을 해봐. 빅뱅의 증거가 지금 가장 마지막 버전으로 들으신 증거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빅뱅 증거였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거 있잖아요. 무슨 수로 알아냈을까요? 저거 우주 비행사가 직접 날아가서 우주 막 돌아다니면서 수소 측정, 헬륨 측정해서 알아냈겠지? 아니겠지? 그치? 애초에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는 건 항상 그렇단 말이야.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려 그러면은 내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싶은 대상은 너무 멀리 있는 애들이니까 그 멀리 있는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직접 못하고 항상 뭐가 필요하다? 간접적인 관찰 도구가 필요하고 이 간접적인 관찰 도구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가 그 과학자, 그 연구자의 실력과 직결이 되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덕목이라는 건데 우주 쪽에서는 천문학 쪽에서는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이 대단한 이론들을 발전시켰다?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동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성원소의 종류와 구성원소 간의 질량비를 알아냄으로써 지금까지 들은 이 대단한 이론들을 다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증거 1번, 증거 2번은 그래서 이미 들으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 잠깐 페이지를 뒤로 넘겨서 41쪽에 있는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그림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우주가 저 큐브, 검은색 큐브에 해당되는 공간이겠지. 저거가 큐브 자체가 공간의 부피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이 전체 은하의 개수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개수가 그대로 되면서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은하 개수가 안 변하고 있으니까 저 공간을 구성하는 내부 천체들의 전체 질량은 지금 일정한 거다, 증가하는 거다.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이거는 빅뱅 모델인 거다, 정상 모델인 거다. 빅뱅 모델인 거다. 그래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맞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맞아, 아니야? 빅뱅 모델에서 맞는 얘기고,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계속 멀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뭔가 공급되는 질량이 없는데 공간 자체는 팽창을 한다 그랬고,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던 허블이라는 분이 관측하신 팽창 우주론의 증거도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을 세워놔봤을 때 은하 A, 은하 B, 은하 C가 전부 다 예외 없이 제로부터 뭐를 하면서 멀어지고 있어야지 저 은하들로부터 계속 나이가 뭘 관찰할 수 있을 거라서 적색 편이라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맞죠? 네. 8번 C를 뭐라 그러게? C를 전자라 그래요. 왜? 끄덕끄덕 무슨 의미야? 집 가고 싶어? 가기 싫어? 아니 그러니까 C가 전자잖아. 네. A가 뭔데? A를 원자 핵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게 B라는 입자랑 중성자라는 입자라는 거 아니야? 네. 원자 핵의 구성이 양성자랑 중성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중성자가 이미 밑에 나와 있어. 그럼 B가 당연히 뭐겠어? 양성자겠고 그 양성자, 중성자가 각각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 네. 일단 보기 1번 A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맞나요? 아니요. 원자 핵은 전기적으로 반드시 양수다, 함수다? 플러스다. 그리고 원자 핵이 쪼개지면 쿼크가 되냐? 좀 애매하죠? 네. 쪼개지면 쿼크가 결과적으로는 되는 건데 중간 단계 양성자, 중성자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보기는 아닌데 일단 한번 남겨놔야 돼요, 이런 거는. 나머지 애들 중에 확실하게 옳은 게 없으면 제가 답이 되면 되는 건데 보기 3번 B는 양전하를 띄고 C는 음전하를 띄냐? 확실하게 옳은 게 바로 밑에 나왔네? 양전하가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자랬죠, C가. 네. 전자라는 녀석은 전기적으로 반드시 뭐 음전하 마이너스 1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9번 입자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전자는 양성자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전자와 쿼크를 묶어서 무슨 입자를 한다? 기본 입자고 기본 입자가 빅뱅 후에 만들어진 입자들 중에 순번상 무조건 1등이다. 그러면 보기 1번 전자는 양성자보다 먼저 생성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는 거지. 바로 허무하게 답이 나왔고 뭐 어차피 뭐 고등학생 되셔도 그런 거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고등학교 과학은 솔직히 한 말 문제 및 암기 문제가 70%고 나머지 30%가 한 좀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고 고급적인 논리 풀이가 동원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그냥 암기에 가까운 영역인데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간단한 말 문제들은 네가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면 1번이 이미 옳은 보기로 판정이 나서도 2, 3, 4, 5가 왜 어디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교정시켜보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으면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일단 2번 보기에 중성자는 기본 입자 뭐 근데 이건 정정할 거 딱히 없네. 그냥 헛소리잖아. 기본 입자는 다시 말하지만 쿼크 전자라고 했으니까 수소 이런 걸 고치면 된다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뭐가 문제야? 양성자 한 개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3번 보기가 틀렸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는 중성자의 수가
양성자보다 많았다가 아니고 반대죠. 뭐가?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으로 또 쉽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4번 보기에 되게 중요한 게 한 개 나와 있기 때문에 4번 보기에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잡으면서 가주시면 객관식 문제를 네가 되게 알뜰살뜰하게 잘 활용하는 거거든. 되게 중요한 입자, 결과적으로 오늘은 우주론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우주론의 탈을 쓴 사실상 입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자. 화학과 물리학에서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지는 개념 중에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동위원소. 저거 되게 중요합니다. 동위원소.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오늘 들은 버전으로 알고 있는 헬륨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상적인 헬륨의 모델은 양성자 몇 개고 중성자 몇 개야? 양성자 2개고 중성자 2개였지. 그래서 얘는 질량이 자연수 4로 표현된 놈이랬잖아. 지금 내가 얘기한 모든 정보들을 축약해서 현대 화학에서는 어떤 방식의 표기를 지향하고 있냐면 화학이든 물리든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보면은 이제 모든 학문들은 다 어떤 표기법을 되게 효율적으로 공식 사용, 수식 사용 같은 것도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다 있거든. 헬륨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얼마입니다. 라는 거를 저렇게 간단하게 숫자하게 더 앞쪽에 붙여서 표기를 한단 말이야. 예? 근데 네가 또 이제 어차피 주기율표라는 걸 나중에 해야 되잖아. 화학을 하시다 보면은 숫자가 군데군데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는 그런 그림 보시게 될 거거든. 스탠다드한 헬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헬륨은 질량은 4인데 그거들을 이 원소기호의 왼쪽 상단에 붙였잖아. 왼쪽 하단에도 숫자 한 개 더 붙일 수 있거든. 왼쪽 하단에는 숫자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 2. 저게 뭐를 의미하는 숫자냐면 이거는 네가 보유하고 있는 뭐의 개수를 양성자 개수를 갖다가 내가 표현하면 그게 자연수이가 돼, 헬륨이. 지금 내가 그린 게 무슨 헬륨이야? 좀 특별한 헬륨이야?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헬륨이야? 아니거든. 그냥 일반적인 헬륨이잖아, 일반적인. 이게 원자 질량이고 이게 양성자란 말이야. 근데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동위원소라는 거는 저 헬륨하고 뭐는 똑같은데 양성자 수는 같은데 뭐가 다른 애들? 중성자 수가 다른 애들을 묶어서 그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요 모델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쟤랑 비교했을 때 양성자 수는 같아야 된댔잖아. 그럼 왼쪽 하단, 왼쪽 상단에 적혀있는 숫자 중에 뭐가 달라져야 되겠어? 뭐가 같아야겠어 일단. 그러니까 양성자 수 이건 그대로 가야 돼. 중성자 수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어떤 방식의 헬륨이 존재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방식의 헬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양성자는 여전히 몇 개 있는데 여전히 2개 있는데 거기에 중성자가 원래 몇 개 붙어야 되는 게 2개가 붙었어야 되는 게 1개밖에 안 붙었어. 그런 걸 3, 2 헬륨이라고 부르고 이런 관계에 있는 애들을 서로 니네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위 원소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네가 어느 학교에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게 내는 스타일의 학교에 배정된다? 그러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주제거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저렇게만 표현을 해놓으면 그냥 일반적인 헬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다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헬륨은 양둘, 중둘 맞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성자 2개, 중성자 1개인 헬륨이 절대로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알겠죠? 네. 존재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꺼내봤고요. 힘들겠지만 얘도 잠깐 필기는 좀 해보세요. 빅뱅 이후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생성된 두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누가 누군지 안 알려줬네. 그지? 네. 양성자가 누구고 중성자가 누군지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그냥
양성자, 중성자 다 묶어서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쳐지는 보기만 우리가 골라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양성자, 중성자는 입자는 이 얘는 원자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맞나? 아니에요. 아닌 거고 원자 핵을 이루는 입자냐? 그건 맞지? 네. 그리고 이 입자가 양전하를 띠는 게 있긴 있지. 있는데 두 개 누군지 모르니까 이것을 맞다고 하실 수 없는 건데 복습 차원에서 원자가 그럼 생성된 시기가 빅뱅 언제? 38만 오, 그죠. 이때가 뭐 만들어진 시기? 원자 핵 아니고 뭐? 중성 원자 만들어진 시기. 굿. 11번. 시간 순서를 따져볼게요. 먼저 쿼크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다. 가. 전자와 원자에게 서로 분리되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나. 빛이 진로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다.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정보로 봤을 때 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언제야? 가나다 중에 일단은 다밖에 없지. 다가 빅뱅 언제쯤? 30? 그리고 저때 퍼져나간 우주로 퍼져나간 저 빛을 뭐라고 한다고? 무슨 좀 길었던 우주? 배경 복사 줄여서 저 보통 우배복이라고 쓰는데 우배복. 그러면 시간은 가나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해도 시간 순서 정도는 알 수 있잖아. 누가 먼저야? 그러니까 나의 원자 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원자 핵이라는 건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잖아. 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따졌을 땐 가 다음에 나여야 되겠지. 네. 그리고 이 우배복이 방출될 수 있었던 원인 자체가 전자와 원자 핵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해결됐기 때문이잖아. 네.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그냥 간단하게 가나다로 나오네. 허무하게 또 이것도 답이 1번이거든. 그러면 2번을 정정해 보세요. 우주 온도는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 무조건 그죠. 온도도 밀도도 먼저인 시기, 이전 시기가 높아야 된다, 이후가 높아야 된다. 빅뱅 모델에서는 무조건 시간 지남에 따라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반드시, 그죠? 그래서 가시기에 가장 높았다고 바꿔주셔야 되겠고, 전자는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생성되었다가 아니고 기본 입자잖아. 기본 입자니까 가와 나는 너무 늦어. 그죠? 언제보다 오히려 가보다도 더 빠르게 가 이전에 이미 진작에 만들어져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배복이 방출되었을 때 우주는 불투명 상태가 해제돼서 투명한 상태로 바뀌었고 3분이 아니고 38만 년이고, 마지막으로 3분일 때 일어난 그 증거가 우배복이 증거 두 번째라고 했고 빅뱅의 증거 첫 번째가 뭐라고? 뭐랑 뭐에 무슨 비? 질량비, 수소헬륨 질량비 몇 대면? 질량비 3대 1이라고 했는데 이 3대 1을 관측해낸 방법이 우주인이 직접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죠? 뭐를 통해서? 선스펙트럼이라는 간접적인 관찰 도구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가 질량비 3대 1이었다.